지난번에 네이버 밴드를 말씀드렸지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예요. 네이버 밴드의 공인중개사 민법 이정환 후호 여기 기초 용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마무리 자료까지 매일 주 5일을 올리니까 확인하시고, 그다음 우리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기출 OX 지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보고 듣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잠깐 말씀드렸던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는 유효인데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그죠? 이게 두 갈래.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취소했을 때. 그죠? 또 하나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즉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더 이상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더란 말이지. 자, 이때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아까 취소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취소권자는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사기당해서 팔았어. 근데 이 땅의 시가가 1억인데 사기당해서 팔았는데 1억을 받았어. 사기는 당했는데 제값을 받았어. 그럼 사기당하게 기분은 나빠도 굳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 1억짜리 땅을 사기당했는데 2억에 팔았어. 그럼 오히려 사기친 놈이 와가지고 취소하라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한마디 하면 되죠. 취소 안 해. 그게 이거예요. 취소권 포기. 자, 그런데 명칭은 취소권 포기라고 안 돼 있고요. 좀 길어요. 아우, 뒤지게 길어. 쓰기도 팔 아파 죽겠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요게 생략돼 있어요. 취소, 전, 추, 인,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 전추인.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우리 시험에 추인이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무권대리 추인은 봤죠? 무효행위 추인은 건너뛰었어요. 다음에 본다고. 하나가 이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즉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그걸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 한다. 당연히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취소권자겠죠. 그죠? 내가 취소권이 없어. 그럼 포기도 못하지.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취소권자만. 그래서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 단. 아까 취소권자의 재착 사강 대승이 있었죠. 그 중에 제한 능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부모가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있다 그랬죠.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권이 있다면 뭐도 있어요? 추인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에게 취소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무슨 권도 있다? 추인권이 있다. 그럼 미성년자가 이렇게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추인을 해버려. 그럼 부모는 나중에 취소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등도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추인권도 있다. 그거를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추인하는 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인은 제한이 가해져요. 그 제한만 기억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이렇게 소멸한 후에. 자, 그럼 취소 원인이 뭐냐? 예, 미성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취소 원인이죠. 제한 능력 같은 게 취소 원인일 거 아닙니까? 차고나 사기 강박 같은 게 취소 원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소멸했다. 그래서 소멸했다. 자, 미성년자가 뭐가 됐다? 성년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라는 건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하라. 이런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는 지금 보지 마시고 요 원칙만 두 개를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단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외는 나중에. 두 번째, 법정 추인이라고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땅을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자신 땅을 파는 계약을 했어요. 자, 부모는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도 부모도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다가 얘가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는 뜻이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을 하고 X 토지를 이전해줘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계약을 한 갑이 시간이 흘러 성년자가 된 후에, 즉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땅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것은 갑은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정한 행동을 봤더니 취소할 생각이 없더란 말이지. 그래서 아하, 너는 취소권을 포기한 거구나 라고 간주해 버립니다. 요거를 뭐라 한다? 법정 추인. 요 법정 추인 사유가 6개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 나중에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법정 추인이라는 게 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취소권이 행사기간이라고 이 기간을 정해놨어요. 146조에서. 그래서 이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취소권이 소멸해버립니다. 이것도 암기예요. 146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취소권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즉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계약을 한 날로부터. 또 하나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자, 여기서 법률행위 한 날이란 계약을 한 날이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뜻일까요? 예?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을 말하겠죠. 아까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한 무슨 뜻?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가 됩니다. 특히 요놈은요, 우리 시험에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OX. X죠.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저 10년하고 3년
어느 기간이 먼저 도래할까요? 예? 보통 3년이라고 덜렁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 짧으니까. 아닙니다.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어. 이걸로 따지면 17살이고요. 이걸로 따지면 22살이에요. 이게 먼저 도래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년과 3년 중 어느 기간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세 가지가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다. 160페이지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동그라미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취소권을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취소권을 포기했으니 더 이상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추인권자가 취소권자고 동그라미 2번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이렇게 되죠. 얘가 있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이런 뜻이죠. 맨 밑에 추인의 효과가 있고요. 오른쪽 법정 추인의 법정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뭐예요?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6개예요. 지금은 안 봐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봐주는 것을 말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말이죠. 그걸 법정 추인이라 한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법정 추인 사유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발생해야 된다. 갑이 성년자가 된 후에 땅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대금을 수령했을 때 미성년인 상태에서 대금을 수령했다.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죠? 한 장 넘겨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있습니다. 146조 조문을 암기하자. 특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잊지 말자. 됐죠? 여기까지가 무효와 취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9문제 나오는 거예요. 민법 청취. 이제 한 문제 남았어. 민법 청취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 그게 오른쪽에 있는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 부관은요. 조문만 암기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문만 암기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70% 이상 출제가 돼요. 근데 그것마저 틀려.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이거를. 이유는 부관의 뜻과 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관을 공부하려면 부관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오늘 입문관에서 완전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민법에 관련된 조문과 부관에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괜히 거기 나와 있는 뭐 이상한 것들 다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입문과정에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첫째, 부관의 뜻을 좀 생각해 보자. 부관이라는 것은 부가된 약관의 뜻이에요. 부가된 약관의 줄임말인데 몰라도 됩니다. 뭘까만 생각을 해봅니다. 개념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증여계약입니다. 자동차를 사주는 것은 뭘 한다? 증여계약. 자동차 사줄게, 차 사줄게 그랬어요. 우리 알았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여기다 단서를 붙였어요. 단 32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라. 이렇게. 을은 좋다 말았죠. 근데 어쨌든 갑이 이렇게 내가 너한테 차를 사주긴 사주는데 그냥은 못 사주고 네가 내년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을이 30위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효가 되죠. 을은 30위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갑에게 차 내놔 라는 권리가 생겨요. 권리가 생긴다는 건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갑과 을 사이 자동차 증여계약은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효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갑이 일단 을에게 차를 사줬어요. 차를 사줬어요. 자, 을은 권리가 생겼어요.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단서를 달았어요, 갑이. 단, 내년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반환해라 그랬어요. 보통은 불합격하면 반환하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불합격하면 반환하라 그러면 수험생들이 이렇게 외워. 합격은 무슨 조건, 불합격은 무슨 조건.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차를 사줘서 얘가 권리가 생겼어. 근데 시험에 붙으면 반환하래. 자동차를 반환한다는 것은 을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 시험에 붙으면 계약이 무효가 돼.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18세 미성년 을이 운전면허증을 따더니만 느닷없이 아버지한테 차를 내놓으래. 그 아버지가 안 되겠어. 야, 넌 면허 땄어도 19세가 되면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을이 성년이 되어야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그죠? 성년이 되면 차를 사주겠다 그랬으니까 을이 성년이 되어야 을은 갑에게 빨리 차 주세요.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두 번째, 성년이 된 을에게 차를 사줬어요. 을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지금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계약이. 그런데 여기다 또 단서를 붙여서 5년만 타고 반환해. 25세가 되면 반환해 그랬어요. 24세가 되면. 19살 되는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면서 5년만 타라. 24세가 되면 반환해라. 자, 24세가 되면 반환하라는 것은 을이 24세가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죠. 그죠? 자, 왼쪽. 을이 30위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 반면에 오른쪽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 이렇게 되죠. 다시 밑에 거 을이 성년이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 반면에 을이 24세가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 이렇게 증여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의 효력, 유효, 무효, 발생 또는 소멸, 갑과 을 사이의 자동차 증여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이 을의 시험에 붙는다, 을이 성년자가 된다, 이런 사실에 좌지우지되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해요. 두 번째,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사실. 장래 사실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날, 그 이전 사실, 계약하는 날, 현재 사실, 이후 발생하는 사실. 이후죠, 이후. 장래 발생 사실. 세 번째, 법에서 자동차를 줄 때는 시험 합격 같은 거를 단서로 달아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갖다 붙였어요. 당사자가. 요 세 가지를 개념 요소로 하는 게 부관이에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그걸 뭐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그러면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것도 부관이죠. 예?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는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부과한 게 아니야. 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 법에서 요구한 거. 법에서. 이건 부관이 아니게 됩니다. 당사자가 부과해야 돼. 그렇죠? 또 갑이을한테 야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차를 사주겠다 그랬어.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부관이 아니에요. 아니지. 장래 사실이에요? 아니야. 이미 해는 동쪽에서 떠. 과거에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거야. 오늘은 서쪽에서 떴는데 내일은 동쪽에서 뜨고 뭐 그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관이란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발생 사실이면서 당사자가 부과한 것, 이걸 뭐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개념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부관의 종류.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위에 거는요, 발생 여부가, 합격 여부가 확실, 불확실. 32의 합격 여부가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물론 저하고 공부하시면 확실해요. 근데 혼자 하시면 불확실한 거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부르자. 불확실한 걸. 반면에 밑에 거 을이 성년이 되는 것, 을이 24세가 되는 것 확실하죠. 18세에서 20세로 바로 건너뛰거나 23세에서 25세로 바로 건너뛰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으니 을이 성년이 되는 것 또는 을이 24세가 되는 건 확실해요. 이런 걸 뭐라 하자? 기한이라 하자. 발생 여부의 확실 여부에 따라서 조건과 기한으로 일단 나누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발생하는 것, 즉 32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걸 조건 성취라고 해요. 반면에 기한이 발생하는 것, 을이 성년이 되는 것, 을이 24세가 되는 것, 이걸 기한 도래라고 합니다.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여기서 조건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조건은 성취 또는 불성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죠. 기한 불도래라는 건 있을 수 없지요. 기한 미도래는 있어요. 아직 성년이 안 된 걸 기한 미도래라고 합니다. 근데 불도래는 없어. 조건은 성취, 불성취가 있을 수 있지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자, 이때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 결과 보겠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결과 효력이 생기는 경우 이걸 정지조건. 무슨 조건? 정지조건. 반면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이걸 해제조건이라 하자. 이 정조건하고 해제조건이 나중에 가면요 구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강의를 보면 다른 분들 합격하면 주고 떨어지면 돌려줘. 그래서 합격은 정조건, 불합격은 해제조건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계셔. 아닙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정조건과 해제조건이 각각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의 구별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의 결과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무효예요. 그죠? 성취가 돼야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에서 그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는 것은 특별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무효죠. 성취가 되면 유효지. 그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가 돼요.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돼?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 이걸 정지 조건 부행위라고 합니다. 부란 말은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 우리 지난주에 묵건들이 아까 봤던 허가전 거래 행위, 정지 조건 부행위 세 개.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이제 확인하면 돼요. 자, 밑에 거 기한이 도래합니다. 성년이 됐어요. 효력이 생깁니다. 시기. 기한이 도래합니다. 효력이 소멸합니다. 종기. 원래는 왼쪽 거는 정지기한, 오른쪽 거는 해제기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용어가 어려우니까 잘 안 써요, 학자들이. 몇몇 소수 학자들만 쓰고 기한은 시기와 종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시기는 보세요. 갑이 성년자가 되면 자동차를 사주기로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을이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무효죠. 성년자가 되면 유효가 되지. 그러니까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죠? 네? 시기 붙어있는 행위가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 4개. 우리 시험범위 있는 거. 묵건대리, 허가전거래, 정지조건부행위, 시기부행위 4개. 이게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일단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쫙 다른 걸 이해하죠. 근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관을 디립다 공부하시면요. 본인만 괴로워. 이거를 입문과정에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좀. 163페이지. 말이 어렵게 돼 있어요. 양가로 1번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라고 돼 있죠. 뭐 이렇게 쓰지만 설치는 좌우할 목적으로 그러면 되죠.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두 번째 줄 부과되는 약관이라고 돼 있죠. 이걸 줄여서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관은 부과되는 약관이라고 하면 그게 그거지.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요소를 추가하자. 장래 사실이면서 당사자가 부과했다 이렇게.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되는 거예요. 2절 조건, 의.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부관을 말한다. 1.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어야 되죠. 성립과는 관계가 없죠. 보세요. 각과 을사의 증여계약은 이미 성립이 된 상태예요. 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부관은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성립한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하고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 아까 말씀드린 거.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이런 부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거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페이지 정조건, 해지조건.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소멸이 아니라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거. 효력의 발생을 의존하는 거. 그게 정조건. 반면 해지조건은 효력의 소멸을 의존하는 거. 그죠? 무슨 뜻이에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 이렇게 구별하자 말이죠. 그죠? 그 정도 딱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심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 안 한 상태에서 심화만 디립다 봐. 네? 오른쪽에 3번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라는 증여라 그래요. 설명드려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조건이 뭔지 해조건이 뭔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기억하자마. 정지해제. 넘겨요. 166페이지. 나머지는 심심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괜히 또 심심하다고. 아, 잠 안 올 때는 봐도 된다.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땐 읽어도 됩니다. 기한, 의, 법률행위 당사자가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실현 또는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 이게 기한이다. 오른쪽 기한, 시기하고 종기만 구별하자. 자,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는 대표적인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오늘 2020년 11월 24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기간을 이렇게 정해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그럼 2020년 12월 1일이 되어야 유효가 되니까 시기가 될 것이고요. 2021년 11월 31일이 되면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가 되겠지. 여러분이 학원과 계약하셨죠? 언제부터? 계약한 날부터 언제까지? 8월 말까지. 보통 종합반 그렇게 계약하시죠? 그럼 8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기.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은 시작하는 날이 시기가 될 것이고 끝나는 날이 뭐가 된다?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기부터 종기까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간. 됐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대차기. 그냥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실제 대법원 판례인데요. 각과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날. 근데 기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2020년 11월, 12월 1일부터. 이거 시기인 건 분명하죠. 그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물건을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정했어요. 언제부터? 2020년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갑일에게 물건을 팔 때까지. 이거 종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왜 아니야? 불확실하잖아. 갑이 열한테 이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건 종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게 판례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관이란 게 어떤 거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오늘 명확하게 기억하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됐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내용입니다. 자, 1편을 다 본 거고요. 민법의 시험 범위가 4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4가지 4편까지 있다 그래서 1편 본 거예요. 민법 총칙. 자, 민법 총칙은 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법률행위 유효 요건. 그죠? 아까 봤던 무효 취소는 결과물이고 그 앞에 있는 것들과 지금 본 게 뭐예요? 법률행위 유효 요건이 되는 것들이죠. 정조건 같은 거, 시기 같은 거. 그죠?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일반적 유효 요건과 특별 유효 요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그거 정리한 것까지 본 거. 그게 민법 총칙입니다. 그러면 2편, 물권편을 물권편. 거기에 보면 총론 1장, 2장 변동 요 2개가 물권법 총론의 내용입니다. 요 2개가. 3장부터 6장까지가 강론의 내용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민법상 물권이라는 권리가 총 8개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그 중에서 5장에 있는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죠. 이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내 거 말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해서 용익물권이라고 불러요. 3개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지역권이란 거 들어보셨어?
처음 들어보신 분이 태반일 거예요. 전세권. 많이 들어봤죠? 아파트 전세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보신 적 별로 없어요. 이 전세권. 어쨌든 요 세 가지가 무슨 물권? 용익 물권.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보물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먼저 받고 싶어. 변제기가 똑같은데 내가 먼저 받고 싶어. 이걸 담보라고 합니다. 이때 담보물권은 채권자들 중에 신용으로 빌려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채무자 앞에서 물건을 잡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당포 주인처럼. 그죠? 자, 이때 그 물건을 잡은 사람.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요. 그 물건을 경매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을 먼저 회수해. 이걸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세 개가 있어요. 유치권. 들어보셨죠? 질권.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지. 예. 저당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저당권은 맞아. 이 세 가지가 담보물권이에요. 민법에. 그런데 요 놈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야. 감사하게도.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여기서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공통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제한을 해요. 뭘 제한한다고요? 소유권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싸잡아서 제한물권 이렇게 불러요. 4장 용익물권과 5장 용익물권과 6장 담보물권을 합쳐서 뭐라 한다? 제한물권. 뭘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일단은 강론에 가면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총 8개의 물권 중에서 질권을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범위 있습니다. 개개의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어떻게 취득하는지, 그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효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총론에서는 이런 물권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물권이란 권리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 그걸 뽑아서 총론에서 설명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권법 총론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이요. 법률 행위의 유효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유효요건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흠결했다면 그 법률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유효요건을 갖추면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물권과 채권. 그 중에 하나 보는 거예요. 물권을.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면 그 계약을 한 당사자가 원한 권리가 생기다 말이지. 갑과 을 사이의 X토지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행이 끝나면 을은 원했던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 대표적인 게 두 개, 물권과 채권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물권을 보는 거예요. 자, 물권은 거기 제1장 물권 총론 부분은 물권의 기초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가 물권 변동이라고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 설명입니다. 그 중에 물권의 기초. 첫째, 물권의 뜻. 뭐가 물권이냐 도대체. 물권의 주체. 누가 물권을 가질 수 있는가. 뭐가 물권을. 물권의 객체. 물권이라는 권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네 번째,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다섯 번째,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이라고 해서 개개의 물권들 말고 물권이란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공통적 효력. 이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물권이란 걸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먼저 물권의 뜻. 물권의 뜻. 물권이란 건 그냥 말 그대로 물건에 관한 권리죠. 그죠? 물건. 여러분들이 책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계세요. 그게 물권이야. 물건에 관한 권리야. 그런데 그 책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1시간에 1,000원 받고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게 물권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란 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게 물권이다. 이때 사용, 수익, 처분을 지배라고 해요. 지배. 물권이란 것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즉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지배를 할 때 직접 지배를 하고요. 배타적, 독점적 지배를 하고요. 절대적으로 지배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물권의 특징입니다. 자,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요 직접적이 무슨 뜻인지, 배타적, 독점적이 무슨 뜻인지, 절대적이 무슨 뜻인지만 간단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이라는 놈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채권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채권자가 사람이죠? 그죠? 채무자에게 사람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 라고 일정한 행위, 이걸 급부라고 합니다. 이거를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감이렇게 100만 원을 꽂았다. 100만 원을 갚아라. 여러분이 학원과 제가 학원과 계약을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정화나 민법을 강의하라고 청구. 이게 다 뭐예요? 채권입니다. 이렇게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첫째, 돈을 갚아라, 강의를 하라. 이때 상대방이 청구받은 내용, 돈을 갚는 것, 민법을 강의하는 것, 이걸 해줘야 되죠. 따라서 채권이 만족스러우려면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그죠? 채권이 실현이 되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간접적 권리라고 해요. 간접적이란 건 타인의 협조가 필수적일 때 간접적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직접적이란 건 타인의 협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내 책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 다른 사람의 협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직접 지배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지배냐 아니냐는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냐 있냐의 문제입니다. 물권은 필요 없다. 직접. 채권은 필요하다. 간접.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배타적, 독점적. 당연히 이건 쉽죠. 내 책은 누구만 사용해? 나만. 독점적이죠. 다른 사람이 내 책을 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칙적으로 내 책은 나만 독점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반면에 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학원과 저는 학원과 계약을 해서 여러분은 저에 대한 민법 강의 채권자, 저는 민법 강의 채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골방으로 끌고 가더니 민법을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강의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끌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독점적으로 강의를 할 리도 없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이 학원과 언제 계약을 했는가 등과 상관없이, 즉 여러분의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그 채권은 평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독점성이 있다 없다? 없다. 물권은 독점적, 채권은 비독점적, 비배타적, 평등 이렇게 됩니다. 채권은. 세 번째, 자, 채권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저에 대한 채권, 민법 강의 채권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저한테만. 원장님한테 민법 강의하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채권은 특정하게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 즉 채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민법 강의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없지요. 이거를 상대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상대적. 그럼 절대적이란 건 무슨 뜻이야? 반대겠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만. 누구에게나.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상대적. 물권은 누구에게나. 이게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사서 제 거라면 저는 누구한테든지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 뭐라 한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권리. 절대적. 그래서 채권은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간접적이며 비배타적이며 상대적 권리인 반면에 물권은 물건이란 객체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독점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하면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지배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권하고 채권은 둘 다 공통적으로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란 게 무슨 뜻?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성이 있다. 두 번째, 상속할 수 있다. 재산권의 두 가지 큰 특징, 양도, 상속. 자, 여기서 양도성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채권의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 원 채권을 갖고 있어. 을에게 이 채권은 재산권이니까 갑은 이 100만 원 채권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양도. 채권 양도.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100만 원 채권을 병에게 팔아넘겨. 이걸 뭐라 한다? 채권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을이에요.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갑에게. 근데 얼마 있다가 느닷없이 처음 보는 병이 와서 100만 원을 갚으래. 그래서 당신 뭐요? 그랬더니 갑한테서 채권을 샀대. 그러면 돈을 빌린 여러분은 뛸 듯이 기쁠까요? 찝찝할까요? 찝찝하죠. 그렇죠? 채권은 이렇게 양도는 가능하지만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채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채권 함부로 팔지 마.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팔아먹을 수 있으나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반면에 물권은 갑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이걸 팔아먹는다. 누가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 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이 둘 다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으나 차이. 물권은 양도를 제한할 수 없고 채권은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과 비교해서 물권이라는 놈이 어떤 권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나중에 교과서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 읽기가 편해요. 자, 이게 물권의 뜻이고 물권의 주체는 권리의 주체를 말하고 민법상 인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인하고 법인. 이건 나중에 소유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자, 객체. 물건입니다. 객체가 뭐라고요? 물건. 이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건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물건이 뭐야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물건이 뭔지 설명은 못해도 대충 머릿속에 물건이 어떤 건지 그냥 감으로 아시죠? 자, 민법은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민법 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분류를 해놨어요. 99조. 부동산과 동산. 100조. 주물과 종물. 101조. 원물과 가시.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다만 요거는 물권법에서 자주 써먹으니까 요거는 좀 구별해줘요. 요거. 학개론에도 부동산 개념이 나오죠. 학개론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학개론은 학개론이고 민법은 민법이에요. 따로 생각하셔야 돼. 자, 민법은 딱 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99조.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놨는데 동산은 일단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부동산입니다. 민법상 동산이라 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물건 그러지 마세요. 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럼 부동산은 뭐냐? 토지하고 그 토지의 정착물.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때 정착이란 고정되어 장착이 됐다 이런 뜻이죠. 즉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땅에 단단히 부착된 고정물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이 정착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어요. 자, 건물 이외의 정착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 나무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수목 이렇게 되고 이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 전 세계 몇 나라 없어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취급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건물 소유권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이렇게 됩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일체로 다뤄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관한 권리는 폐쇄시키고 집합건물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등기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로 관리가 돼요.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이렇게. 어쨌든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이고요. 나머지 요놈들은요. 원칙이 토지의 일부. 일단 물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하고 동산.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 토지하고 건물. 이게 원칙.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 그 다음에 요 물건에 관해서 우리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다음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98조, 99조, 100조, 101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가끔 미친 개또라이가 들어가서 다음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대비해야 되는데 그때 물건에 관한 문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일권주의라는 걸 물어봐요.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일권주의. 요거를 정리 하나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